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겨레 신문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요미르 신문 인터뷰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자, 6일 날 외교부가 해법안을 발표한 이후에 직접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 밝힌 게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평화헌법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네.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세우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안보 협력 이런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두루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요미르 신문 보니까 무려 9면에 걸친 지면 보도입니다. 네. 아마 다른 우리 여타 또 우리 국내 언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이 국내에는 지금 강제 동원 해법 관련해서 반발 여론이 큰 거 달리 일본 여론은 호의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 맞춤형 인터뷰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내용들이 많은데 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이런 언급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일본 그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 그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그러니까 반격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위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격 능력을 갖출 수 없는 부대인 게 이제 평화헌법상의 원칙인데 이 부분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 내에 좀 여론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저희 강제징용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부분이요. 지금 네.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네. 이것을 이해한다 이러면 평화헌법 일본은 평화헌법이거든요. 네.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내용하고도 좀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평화헌법상에 전수방위 조항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일본 군대는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그렇죠. 행사할 수 있는 자위죠. 그게. 그렇죠. 제한적인 건데요. 이 원칙이 그 일본이 이제 패전국이 된 이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일본 사회에서 작동해 온 평화헌법의 원칙입니다. 네.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이제 극우파들이 많이 하던 이제 말하자면 주장을 이해한다라고 말한 셈인데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도 너무 나갔다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위 정책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이제 네. 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좀 문제된다는 거고요. 특히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도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이게 모순이 있다. 조화롭게 해결하는 게 지도자의 책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결국 법원 판결을 네. 인정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읽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제 배상 청구권이 네. 소멸됐다. 이게 이제 일본의 주장이고요. 우리 대법원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게 2018년입니다. 네. 근데 이 두 개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모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화롭게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도 했어요. 구상권은 이제 우리가 대신 줬기 때문에 다시 청구하는 거죠. 네, 구상권이 그렇죠. 하는데 일본 네. 전범 기업들한테 우리가 돈을 변제를 했다라고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을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게 이제 앞서 일본 여론 얘기도 하셨는데 네. 굉장히 좀 크게 일본 내에서는 지금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일본 여론 관련해서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수방위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북한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내용이 일본에서 굉장히 여론에 민감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일본에게 직접적으로 굉장히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보다 더 이제 말하자면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입장을 열어둔 것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비춰질 만한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눈에 띄는 게 제3자 변제 방식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 생각을 했고 네. 이 강제 동원 해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국내 언론들은 이 부분을 제목으로 뽑은 언론들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이 지시한 거 똑같은 거잖아요. 네, 본인 그렇습니다. 생각이라면. 내가 직접 추진했다라는 네. 것을 이제 확실히 밝힌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제3자 변제 해결이 바람직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기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대통령실 이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드라이브를 누가 걸었는지 이 부분을 내가 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좀 밝힌 대목입니다.
자, 어제 포스코가 또 우리 측 피해자 지원 재단에 40억 기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었어요. 네. 이 40억이면 사실 이제 그 포스코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서 마련해야 되는 이제 피해자 15명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가 충분히 이제 충당이 되는 40억이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되는 액수입니다. 포스코는 기부를 과거 2차례 이제 30억씩 한 적이 있고 네. 그때 이제 약정을 100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채우는 내용인데요. 이제 정부의 말하자면 해법에 포스코가 이제 호응을 하고 나선 건데 포스코 외에 또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이건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제 KBS가 이른바 이제 65년 대일 청구권 자금에 수혜를 입었다라고 평가되는 국내 기업 16곳에 이제 전부 네. 출연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검토할 수 있다. 아직 검토한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한 곳이 5곳. 예. 나머지 10곳은 아직까지는 출연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도 부담을 사실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한 대로 여기에 이제 여러 이제 단위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인터뷰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독도 얘기는 없었다고 하네요. 인터뷰에서. 네. 그 부분이 이제 두고 화근이 될 거라는 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문서.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안보랑은 다른 일본 겁니다. 우리 네, 거 말고요. 그렇죠. 예. 여기를 충분히 이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 발언 자체가 대통령이 하기에는 굉장히 민감한 발언입니다. 일본의 영토 네,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 이 문서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선 우리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원이 대응할 것이다. 이런 이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훗날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 전략 문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독도 부분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되는 것이냐 여부가 논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언급을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무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9개면에 걸쳐서 네. 내용이 게재가 됐는데 그러면 독도 관련된 언급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독도 얘기를 좀 하는 게 오히려 네. 오해를 사지 않을 건데 그 말씀이네요. 네네. 1면부터 9면까지 요미르 신문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거 말고도 윤석열 대통령 과거 일본 방문 회상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좀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걸 좀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60년대 후반에 부친을 따라 일본을 잠깐 체류한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때 체류.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로울 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갈 때가 아니었죠. 네, 사실 예.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개인에게는 특별한 경험일 텐데요. 그때 이제 철도를 타고 아버지가 살던 아파트를 갔었는데 굉장히 좀 뭐 아름다웠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선진국처럼 느꼈다라는 그때 기준으로 예.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었고 또 일본의 국민성을 평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일본 사람도 굉장히 정직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해서 이게 이제 일본 언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좋은 소리잖아요. 일본이 봤을 땐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국내에서도 이게 너무 좀 일본 맞춤 아니냐. 뭐 민주당에서는 예. 굴종적인 외교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엿볼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자, 그 돈가스 집, 네. 오므라이스 돈가스 집, 이 만찬 소식에 북적였다고 하던데 또 추미애 장관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이 돈가스 집이 네. 100년 전에 대지진 때 네. 우리 조선인들 학살했던 장소 근처다. 이렇게 직격을 했더라고요.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추미애 전 네. 장관이 페이스북에 길게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조선인의 학살이 있었던 이제 자리에서 한 20여 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그때 조선인들이 이제 수천 명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런 역사 인식을 알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도쿄는 아예 못 가는 게 아니냐 아하. 이런 반응에서부터 이제 추미애 의원이 지적한 거는 윤석열 이제 장관의 어떤 역사 인식 이런 것들이 이제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 대통령의 역사 인식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제 한 네네. 거겠죠. 예. 그 부분을 묻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데 밥을 2번 먹는다는 네. 거. 그리고 돈가스집만 지금 유명해진 상황 이런 걸 좀 비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야당 입장 잠시 후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전두환 씨 손자 이야기입니다. 네.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폭로 영상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매일 뉴스를 전하는 네. 입장이지만 놀랄 때가 있는데요. 네. 이 정말 좀 놀랍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전 씨는 고 전두환 씨의 차남인 전재용 씨의 아들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고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전두환 씨 일가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위층의 지인들을 폭로하는 영상과 뭐 관련된 뭐 사진, 서류 이런 것들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의심을 샀어요. 가짜 아니냐. 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신상 관련 서류들도 가감없이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오히려 댓글들에서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하시면 위험하다. 뭐 이런 반응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가감한 폭로전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좀 안 믿으니까 지금 영상 보니까 공개되지 않은 가족 사진도 있고 자신의 신상 정보 담은 게시물까지 이제 올리면서 나 지금 맞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 검은 돈 얘기를 자꾸 해요. 네, 뭔가 그렇습니다. 비자금 뭐 이런 거가 있다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네,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내용이 연희동 자택 내에 스크린 골프장이 있다 지하에라는 내용. 영상도 찍혀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순자 씨로 추정되는 분이 사람이 이제 골프를 치는 것 같은 잘 치더라고요. 영상도 이제 나왔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금고를 봤는데 그 금고에 돈이 굉장히 많았다. 뭐 이런 내용도 그러니까 이게 연희동을 압수수색을 하러 가거나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인지를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가족 일가가 검은 돈을 통해서 뭐 와이너리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초와 결혼식을 올렸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은 25만 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전두환 씨가 재판에서 말했던 건 29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29만 원밖에 없는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폭로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밝힌 내용 중에 뭐 본인 아버지하고 이 배우 박상희 씨 폭로가 있었는데 이 외도 때문에 자신의 친어머니가 암에 걸렸다 이런 얘기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재용 씨 이제 전처 사이에서 있었던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박상아 씨랑 외도를 하면서 10년 가까운 시간 이제 어머니를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상아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들과 외도를 하면서 어머니가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했고. 그래서 이제 뭐 암수술도 여러 번 하셨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프셔서 제 삶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보면 뭐 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이 부분은 인생에서 큰 아픔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용 씨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아들의 폭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공식적으로 인터뷰 응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어제 통화가 된 한 언론사와의 이제 인터뷰에서 우울증으로 많이 아프다. 아들 돌보지 못한 애비의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울증은 이미 치료가 됐다 해서 이제 치료 기록이랑 이런 걸 올리기도 했고요. 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본인이 죄가 있다면 다른 이제 약을 투약한 죄를 받겠다 이런 이제 언급도 했습니다. 자, 이 전두환 손자 폭로에 대해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역사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들이 강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역사의 죄인은 후손이 그 대가를 치른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과오를 그 가족이 인정한 것 그리고 폭로한 것 이 부분을 좀 이제 5.18 관련자들은 어쨌든 의미를 두는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표현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전두환 씨 가족 일가가 단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제 어쨌든 좀 평가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은 돈 냄새가 난다 이 부분 때문에 못 받았던 900억 추징금 그 부분을 더 추적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4부에서 저희 김태형 기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첫 만남을 가졌는데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일단은 첫 만남 키워드는 민생협력 또 서로 협력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첫 만남답게 분위기 굉장히 좀 최근 여야 관계에서 볼 수 없는 훈훈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훈훈했었어요. 예. 자, 그 중에 이 비공개로 한 17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주 69시간 이야기도 오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공개된 이제 회동에서는 서로 민감한 얘기들은 안 했어요. 네. 지금 여야간에 서로 이제 맞서고 있는. 예컨대 뭐 이른바 사법리스크, 네. 이른바 강제동원 또 이런 거, 뭐 예. 특검 이런 얘기들 특검 있지 같은 않습니까? 거, 예. 그런 얘기들을 안 했는데 이제 비공개로 진행되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정책 현안이라고 볼 수 있는 60시간 근로에 대한 논의가 이제 오고 갔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이제 굉장히 좀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거 이제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지금 이제 이 69시간 추진을 둘러싼 네. 당정의 입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 논의가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김기현 대표 이재명 대표 회동 한 다음에 네. MB 전 대통령 만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비서실장이라든지 대동을 네. 하고 가서 만났는데 뭐 몇 가지 얘기들을 했다라고 해요. 첫 번째 얘기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공천을 잡음 없이 해야 된다. 아, 그건 뭐 네,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한일회가 정상화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MB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MB 정부 외교 노선을 승계했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좀 MB가 그 평가를 MB 시즌 2라 외교는 뭐 이렇게 네, 뭐 얘기하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하고 이제 예. 그때도 좀 인적 구성도 굉장히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들도 예.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 최대 60시간, 69시간 네. 이 얘기가 결국 사실상 좀 철회되는 분위기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뭐 어제 하루 종일 기자들이 네. 관련자들 뭐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국회에서 이 폐기냐 이렇게 이제 묻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뭐 아직 폐기는 아니다 이렇게 노동부 장관이 선은 그었지만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론 수렴 시간을 최대한 갖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일각에서는 이 69시간이라는 표현 자체로는 도저히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낮추든가 뭐 64시간으로. 네. 예. 아니면 다른 방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정희 장관은 폐지나 원점 재검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은 했는데요. 네.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관련 여론 흐름 잠시 후 3부 여론 뚱탑 시간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